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딥뉴럴 네트워크의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딥뉴럴 네트워크의 한계를 보상하기 위한 새로운 CNN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CNN이라고 하는 기술은 최근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가장 많이 발전한 기술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이 CNN을 이용한 영상, 즉 카메라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들을 다루는 컴퓨터 비전 분야가 굉장히 곽광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DNN의 한계와 그리고 CNN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DNN의 경우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입력층이 존재하고 출력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히든 레이어라고 불리워지는 은닉층을 우리가 여러 개 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NN 레이어라고 불렀었고 NN 레이어 더하기 RELU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레이어를 쭉쭉 계속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모듈을 붙여서 설계를 했었어요. 혹은 RELU 레이어 없이 그냥 NN 레이어를 여러 개 이렇게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리니어라고 하나하나가 다 이게 여러분들이 했던 NN 리니어가 되겠는데요. 뭐 여러 개를 동시에 쌓았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와 같은 학습이 잘 되지 않는 과적한 문제 혹은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분과 같이 알아봤었어요. 네. 자, 그런 문제들을 풀 때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입력 데이터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입력 데이터는 어떻게 생겨 있었죠? 네, 이와 같이 1D 데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요. 각각의 위치가 하나의 attribute, 하나의 특성이 되고요. 각각이 그 특성을 나타내는 값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1D죠.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요. 입력 데이터로 이와 같은 영상을 넣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결하기가 쉽지 않겠죠? 지난 시간에 엠리스트 예제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하나의 대안으로는 엠리스트 예제와 같이 원래는 28 x 28로 구성되어 있던 영상 데이터를 1D 이렇게 데이터로 총 784 차원의 데이터로 평탄화를 해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NN 레이어로 여러 개를 입력을 받아서 결국 입력 784가 출력으로는 어떻게 됐었죠? 10개의 분류를 문제를 푸는 거였으니까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거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0개라고 하는 클래스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출력 노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요. 영상, 2D 영상을 NN 레이어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1D로 평탄화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방법, 즉 DNN 모델은 어떻죠? 이런 1D로 쭉 눌러 쓰는 방법은 위치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도를 갖게 되는 거죠. 실제로 2D 영상의 경우 위치 정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XY, 2D 코디네이트이 실제 의미를 갖죠. 우리는 일예로요. 이런 글자를 A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글자를 A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요. 이 숫자는 6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숫자를 완전히 뒤집은 이 9가 6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위치 정보
이 위치의 포지션이 위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6 혹은 9라고 하는 숫자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만약 2D 데이터를 1D로 평단화할 경우 어떻게 되죠? 이런 정보가 사라지게 되겠죠? 네, 아무튼 2D 데이터를 1D로 평탄화할 경우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잠깐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딥뉴럴 네트워크이라고 불리워지는 대표적인 용어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퍼셉트론을 여러 개 쌓는다는 의미에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고요. 혹은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FC 레이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해당이 돼요. 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냐? 지금 잘 보세요.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면 모든 노드가 모든 노드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이게 풀리 커넥티드입니다. 여러분이 의심스러우시면 한번 눈으로 교수님 라인 다 일일이 그어놓은 거니까요.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DNN과 같은 형태, 즉 원디로 이루어진, 원디로 평탄화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와 같은 영상 데이터가요. 위치 정보를 인코딩할 수 없다 보니까 조그만 픽셀 이동만 하더라도 새로운 데이터로 받아들입니다. 즉 1024개의 픽셀 데이터 중에서 어떤 녀석이 활성화되냐에 따라 지금 우리가 26개 A에서 Z까지 클래스를 결정짓는데 실제로 값이 완전 입력 데이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또한 트랜슬레이션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스케일이 작아졌어요.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좀 작아진 녀석 혹은 중간에 여기 지금 잘린 디스토션이 생긴 녀석 이렇게 아래와 같이 회전 변환, 로테이션이 있는 녀석 즉 데이터 자체도 우리가 일일이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시켜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로 머신에게 이 아이도 A고 이 아이도 A야 얘도 A고 얘도 A고 얘도 A고 얘도 A야 라고 일일이 모든 사항을 다 설명해주지 않는 이상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물론 학습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방금까지 설명했던 DNN 구조의 리미테이션을 살펴보면 즉 CNN이 아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와 같은 구조의 단점을 알아보면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요? 크기가 다양하고 회전도 다양하고 이동 변환 혹은 변형 등을 커버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을 해야 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입력 영상이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입력 영상이 커지면 연결짓는 노드의 개수가 요 웨이트의 개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모델이 커집니다. 또한 모델이 커지고 레이어가 깊어지면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즉 이러한 점들이 바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만 이루어져 있는 DNN 구조의 단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특히 영상, 2D 도메인, 공간상의 위치 정보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영상 데이터의 경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네,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다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제안하게 됩니다. CNN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위키피디아에서 교수님이 가져왔는데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시각적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깊은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이다. 즉 시각적 이미지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영상, 사진 데이터 혹은 비디오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라고 했으니 또 다른 것도 있나 보네요. 네, CNN 말고도 RNN 등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인공신경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2D 데이터, 사진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뉴럴 네트워크는 CNN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CNN은 변환 불변성에 기초하며 무슨 말일까요? 앞서서 여러분들이 골치 아팠던 크기, 회전, 그리고 디스토션과 같은 변형, 이런 변형에 강인하다, 불변성하다, 즉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진 속에 이런 A가 있든 이런 A가 있든 이런 A가 있든 피처로 기술을 하고 나면 거의 유사하다, 같다라는 것을 불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NN 같은 경우에는 다 이 벡터가요 서로 달라요. V1, V2, V3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CNN 같은 경우는 이 세 개가 모두 하나의 벡터로 기술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NN은 변환 불변성 특성에 기초하며 이미지 및 비디오 인식, 추천 시스템, 이미지 분류, 그리고 의료 이미지 분석 등에 응용된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CNN은 다른 이미지 분류 알고리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 처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NN 문제를 통해서 캐그를 풀 때 데이터 전 처리가 필요했었어요. 예를 들어 입력 데이터에 NAN 데이터가 들어있다거나 혹은 비어있는 empty 데이터가 있을 경우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제외시키거나 혹은 평균값으로 채워 넣거나 하는 약간 여러 가지 트릭을 썼었는데요. 사진 데이터, 즉 2D 영상 데이터의 경우는 그런 별도의 가공이 필요 없이 별도의 전처리 과정 필요 없이 그냥 영상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으면 됩니다. 이게 상당히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다루는 DNN 모델보다 CNN 모델의 장점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는 다른 이미지 분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CNN 기반의 방법론이 아닌 녀석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컨볼루션이란 무엇일까요? 영상 처리 혹은 컴퓨터 비전에서 이야기하는 컨볼루션. 여러분이 아마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도 배웠을 거고요. 이 물리적 의미를 지금부터 교수님이랑 이야기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컨볼루션은 주로 필터 연산에 사용됩니다. 즉 영상으로부터 특정 피처를 추출하고 싶을 때 컨볼루션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오리지널 영상에요 필터를 씌웁니다. 필터를 씌운다는 말은 지금 이런 필터를 이렇게 슉 스캐닝하는 걸 의미를 해요. 특정 3x3 로우 패스 필터를 설계를 한 다음에 영상에 쫙 스캐닝하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약간 블러리한 영상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또요 이번에는 3x3 라플라스라고 하는 필터를 설계를 한 다음에 또 짠 스캐닝을 하고 나면요 다음과 같이 오리지널 영상의 엣지를 추출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각각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 모두 영상으로부터 특징 피처를 추출한 결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3x3 하이패스 필터를 설계를 해서 짠 스캐닝을 했더니 얻은 결과예요. 어때요? 가운데 있는 1번은 사진의 엣지, 경계들이 다 죽으면서 스무스해졌죠. 블러해졌습니다. 3번 영상 같은 경우는 어떻죠? 굉장히 거칠어졌어요. 이런 머리카락의 경계에 얼굴의 경계들이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이패스 필터, 고주파 영역, 고주파 성분을 통과시켜서 이와 같이 변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컨볼루션이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영상으로부터 특정 피처를 추출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피처 추출에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컨볼루션을 영상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림을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린색 데이터는요,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미지 데이터는 픽셀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의 뭐 핸드폰이든 모니터든 TV든 요즘 나온 디지털 TV든 이게 다 하나하나의 픽셀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픽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노란색 영역은 뭐죠? 컨볼루션이 일어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커널을 씌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색 박스가 컨볼루션 커널인데요. 교수님이 이렇게 따로 빼놨어요. 요 밑에 이 빨간색 값이 쓰여 있거든요. 이것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필터 혹은 커널이라고 불리워지는 녀석의 값인 거죠. 그린 이미지 위에 이렇게 지금 교수님 너무 많이 돌렸나요? 이렇게 3x3 그리고 또 이렇게 3x3 또 이렇게 3x3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3x3 또 이렇게 3x3 하면서 값을 계속 채워 넣게 됩니다. 자, 실제로 교수님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영상이 지금 111, 011, 001이었고요. 커널은 밑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101, 010, 101이에요. 그러면 곱했을 때 실제로 1이라는 값이 남는 녀석은 교수님이 색칠한 녀석이고요. 총 4개여서 하나, 둘, 셋, 4개 더해서 여기다 4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옆에 한 칸 이제 이동시켰어요. 왜냐면 모든 커널을 이렇게 모든 영상에 다 씌워야 되니까요. 계산을 해보니 또 1이라고 하는 결과를 내는 거는 이렇게 대각선이고 실제로 모두 다 더해서 3이라고 데이터를 채웠죠. 네,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영상은 영상 위에다가 원본 영상 위에다가 커널이라고 불리워지는 혹은 필터라고 불리워지는 것들을 이렇게 스캐닝해서 값을 각각의 영상에 채워 넣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혹은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그럼 무엇입니까? CNN은 컨볼루션 특성을 살린 신경망 연산을 의미하고요. 여러분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여러 개 쌓는다라는 의미는 CNN 레이어를 뭐 2개 이상 반복해서 쌓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와 같은 필터, 이와 같은 연산을 입력 영상뿐만 아니라 중간 피처에도 피처맵에도 컨볼루션을 적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요 밑에 이 예시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첫 번째 컨볼루션 이 필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필터고 이게 세 번째 필터입니다. 원본 영상에 이와 같은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피처맵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또 이 피처맵 위에다가 이런 필터를 이렇게 돌려서 이런 영상, 이런 피처맵을 만들었습니다. 또 오바이오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렇게 연산해서 또 이만한 피처맵을 만들었어요. 자, 입력 영상에만 컨볼루션을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부산물인 피처맵 위에서도 컨볼루션 연산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값을 추출해내는, 즉 컨볼루션에 이어서 또 컨볼루션을 여러 번 중첩시킬 수 있는 이 구조를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동안 여러분이 했던 NN을 CNN으로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NN 더하기 ReLU라고 이렇게 블락을 여러 개 쌓았던 거를 CNN 더하기 ReLU 이런 블락으로 바꿔서 설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새로운 개념이 또 하나 나와요. 리셉티브 필드란 무엇인가? 리셉티브 필드란 출력 레이어의 뉴런 하나에 영향을 미치는
입력 뉴런들의 공간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연산을 통해서 요 값 하나 나왔죠? 요 파란색 값. 이 파란색 값을 결정짓기 위해서 필요한 이 영역, 요 분홍색 영역 32by 32by 3짜리 영상이 있었고, 이 중에 커널이 예를 들어서 5by 3이었어요. 를 씌워서 값을 하나 딱 결정 지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 이 값을 결정짓기 위해 사용된 입력 영상의 영역은 5by 곱하기 그러니까 5by 5 곱하기 3이겠죠. 네. 맨 첫 번째 지금 이와 같은 컨볼루션 레이어의 리셉티브 필드의 크기는 5by 5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레이어가 여러 개가 쌓일수록 영향이 앞에를 계속 미치게 되는데요. 요 얘기는 다시 한번 교수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NN의 장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DNN이라고 불려졌던 그동안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멀티플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어땠다? 2D 데이터, 영상 데이터를 1D로 만들었었다. 어떻게? 엠리스트 같은 경우가 28by 28 영상인데 이거를 784로 바꿔서 우리가 지금까지 핸들링을 했었다. 그런데 CNN을 사용할 경우 이거를 이렇게 평탄화하지 않고 그대로 이런 핸드리튼 2D 영상을 사용하게 될 경우 공간 정보를 유지할 수 있다. 일례로 6과 9가 헷갈릴 일이 없다.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글자를 써놓고 이거 6이라고 우길 사람 없죠. 그러나 뒤집으면 6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간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아까 예시를 들었었습니다. 자, CNN의 장점은 뭐다? 공간적 정보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지금 CNN의 구조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DNN의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CNN은 이렇게 2D, 이게 2D, 이렇게 1D 요 차이가 있고 중간중간 결과물도 1D, 얘는 2D, 이게 2D고 이렇게 해서 3D죠. 이게 뎁스 방향이고요. 이게 넓이, 높이, 뎁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CNN은 공간적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관리가 된다라는 게 오늘 설명의 핵심입니다. 자, DNN과 CNN을 비교를 잠깐 해보면요. 실제 필터의 크기가 매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입력을 3072라고 하는 입력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실제로 출력이 10개의 클래스여서요. 최종 출력을 10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중간에 있는 W는 3071을 10으로 만드는 이와 같은 그 가중치 W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어땠죠? 실제 요 32by 32by 3이라고 하는 입력 데이터가 있을 때 리셉티브 필드를 커버할 수 있는 5by 5by 3 필터를 내가 임의로 정의한 다음 이렇게 스캐닝해서 사용을 했었죠. 어때요? 즉 한 번에 이 영상 전체를 커버하려는 게 아니라 부분을 연산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디자인 설계 기법이었습니다. 장점으로는 적은 수의 가중치, 적은 수의 파라미터를 갖고요. 결국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컨볼루션 커널은 실제 사람이 부분의 합으로 판단하는 우리 인간 브레인을 모사한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자, CNN이라고 불리워지는 모델의 예시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예시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영상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한 CNN의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 쌓고 그 다음 ReLU 쌓고 컨볼루션 쌓고 ReLU 쌓고 아직 배우지 않은 풀링 쌓고
컨볼루션 쌓고 ReLU 쌓고 컨볼루션 쌓고 ReLU 쌓고 아직 배우지 않은 풀링 쌓고 이런 식으로 어떻죠? 블락 모듈이 지금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모듈 하나, 둘, 셋 하고 여러분 아는 FC 레이어 해가지고 다음 클래스 중에 카, 트럭, 에어플레인, 쉽, 홀스 중에 카가 제일 확률이 높다라고 뱉고 있네요. 그쵸? DNN 배울 때 어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엠리스트 설계할 때 NN 더하기 ReLU 더하기 드랍아웃 요게 하나 패키지, NN 더하기 ReLU 더하기 드랍아웃 하나 패키지, 이런 식으로 블락 모듈을 중첩해서 스택해서 쌓아서 엠리스트 분류 문제를 풀었었죠. 똑같습니다. NN 대신에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공간상의 정보를 유지하면서 가중치의 적은 개수로, 즉 그 커널이라고 불리워지는 뭐 가로 세로 길이가 유사한 커널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간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게 CNN이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모듈을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걸 통해서 분류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예시를 기억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입력 영상에 커널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 32 32 3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 뒤에 있는 3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교수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가로, 세로 30by 32였는데 저 3은 뭐죠? 네, 여러분 칼라 영상은요 3채널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가지 채널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32by 32 데이터가 똑같이 이렇게 1,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배열로 따지면 0번 배열, 1번 배열, 2번 배열에 이렇게 32by 32가 똑같이 일자가 들어있는데 얘는 RGB 채널이에요. 무슨 소리냐? 레드, 그린, 블루. 실제로 컬러라고 하는 정보는 RGB라고 하는 데이터의 합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3채널이 필요하고요. 그 의미에서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다루고 있는 모든 컬러 영상은 원채널이 아니에요. 이게 원채널이 아닙니다. 원채널은 흑백 영상만 원채널입니다, 여러분. 자, 32by 32by 3 이미지 위에 요 분홍색 컨볼루션 혹은 컨볼루션 레이어, 컨볼루션 커널을 설계해 봅시다. 크기는요 5 곱하기 5 곱하기 3짜리를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딱 요만하게 붙네요. 영상 위에 5x 5x 3짜리 필터를 씌우고 연산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값이 하나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WX 플러스 B라고 하는 구조에 의해서 값이 하나로 떨어져요. 자, 그 다음 옆으로 이동해서 또 계산합니다. 그래서 값이 하나로 떨어지고요. 또 이동해서 계산하면 또 값이 하나로 나와요. 언제까지? 쭉 모든 영역을 커버할 때까지 커널을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끝까지 커널이 도달하고 나면 실제로 우리는 몇 개의 넘버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여러분 교수님이 계산해 놨는데요. 28by 28짜리 넓은 이런 값으로 채워진 녀석이 나옵니다. 근데 교수님 이 6개는 뭐죠? 네, 교수님이 5x 5x 3짜리 필터를 6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28x 28짜리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불리워지는 피처가 이렇게 6개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요. 만약에 교수님이 5x 5x 3 필터 1개를 썼으면 이 맵도 1개만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앞에서 교수님이 사용했던 이런 5x5x3짜리 필터를 교수님이 6개를 두고서 이렇게 매번 계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정의를 할 때 필터 가로, 세로, 채널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사용할지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컨볼루션 레이어의 기본 세팅 값입니다. 자, 어떻다? 이렇게 돌기 때문에 30x32 영상 사이즈가 28x28로 줄어들었고, 여기 6은 필터가 실제로 6개를 쓰이기 때문에 6으로 바뀌었다. 자, 지금까지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설명하지 않았지만 커널을 영상 위에서 이렇게 돌릴 때 가정이 있었어요. 스트라이드가 1이었습니다. 그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용어가 무엇이냐? 커널을 움직일 때 한 칸 움직이는 거예요. 옆으로 한 칸. 센터 중심이 한 칸 움직이는 거를 스트라이드. 2칸 움직이면 이렇게 센터가 2칸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파란색 영역이 지금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죠? 그 스트라이드 1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바로 옆으로 움직였어요. 또 요거 지금 한 칸 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짠! 어때요? 이렇게. 이게 지금 스트라이드 1짜리 예시예요. 또 한 칸 옆으로 이렇게. 마지막 또 한 칸 옆으로 이렇게. 자, 총 어떻다? 이렇게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이다. 이게 바로 스트라이드가 1짜리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실제로 7x7 입력을 했을 때 5x5 출력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그럼 스트라이드를 2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이세요? 센터 여기인데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하니까 이쪽. 원래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2칸 맞죠? 또 여기로 이동했죠? 지금 여기에 있죠? 이렇게 2칸 이동했죠. 그러니까 스트라이드가 2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는데 3번밖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아웃풋이 3x3 아웃풋이 되겠네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요. 우리는 수식을 하나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입력 데이터가 n/n이고 실제 커널 크기가 f/f이고 스트라이드가 이렇게 있을 때 출력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시를 통해 살펴볼게요. 앞에는 7x7 인풋이었고요. 커널은 3x3이었어요.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1일 때부터 한번 볼게요. 7에서 커널 3이면 7 빼기 3 그리고 스트라이드 1이니까요. 1 더하기 1에서요. 4 더하기 1에서 5가 나오네요. 어때요? 7x7짜리를 3x4 커널로 움직였을 때 5x5 나왔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움직여서 7x7이 5x5가 나왔다. 자, 그럼 스트라이드가 2로 바뀌면 어떻게 됐죠? 네, 3x3 아웃풋이 나왔잖아요. 그 결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앞에서 교수님이랑 7x7을 스트라이드 2로 점프하니까 출력이 3x3이 나왔었죠. 네, 이런 거를 매번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수식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다? 이와 같다. 그래서 요 수식 정도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딥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CNN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계산을 하는데 실수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요, 계속 영상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어땠어요? 7x7짜리가 5x5가 되기도 하고 7x7짜리가 3x3이 되기도 하고 7x7짜리가 스트라이드에 의해서 2x2가 되기도 했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유지할 수 없을까요? 영상 사이즈를 유지할 수는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패딩이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패딩은 뭐냐? 지금 원래 영상 사이즈는 이만했어요. 근데 요 영상 주변에
0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값을 채워서 영상 사이즈를 키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패딩이라고 하고 0으로 주변 값을 채우는 거를 제로 패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7x7짜리 입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패딩을 통해서 다시 출력이 7x7짜리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3x3 필터 똑같고 스트라이드 1인데요. 패딩을 1로 준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한 칸 패딩한다 라는 의미고요. 패딩을 2로 주겠다라는 의미는요. 요 주변에 패딩 하나 더 이렇게 쌓아요. 그래서 여기 또 0으로 채우는 거죠. 이렇게. 이게 패딩 2. 패딩 2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다? 유지할 수 있다. F가 5일 때 커널 사이즈가 5x5짜리를 쓰게 될 때는 사이즈를 유지하기 위해서 패딩이 2여야 한다. 그 커널 사이즈의 패딩 구하는 방법은 요 커널 나누기 2에서 올림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교수님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입력 영상이요. 32 그리고 채널 3채널짜리 영상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녀석을 5x5 필터 10개를 사용하고요. 스트라이드가 1이고 패딩이 2일 경우에 실제로 이 레이어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파라미터의 수는 몇 개일까요, 여러분? 감이 오세요? 네, 교수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자, 실제로 5x3의 컨볼루션 필터가 필요하겠죠? 그쵸? 여러분, 이렇게 올려놓고 돌릴 건데 커널은 여기 5x5라고 쓰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 3은 요 채널이랑 맞춘 거고요. 그만큼의 W가 필요해요. 그리고 바이어스, 이게 지금 웨이트, 이게 바이어스, 그쵸? 이만큼이 10개를 설계를 할 거래요. 그러니까 곱하기 10은 교수님 미리 계산을 해놨죠. 760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실제로 스트라이드나 패딩을 관장하는 녀석들은 파라미터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파라미터의 개수라고 하는 건 변수의 개수,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러너블 파라미터는 가중치인 웨이트와 바이어스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산을 교수님이랑 같이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그 계산 방법이 쓰여져 있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약본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식이 살짝 들어있는데요.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였죠, 여러분? 요 부분이었죠. 네, 실제로 우리가 아웃풋 출력, 즉 커널 K, 실제 그 WH일 때 커널 K, S, P에 따라 출력이 어떻게 결정지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컨볼루션에 대한 개념 복습과 그리고 새롭게 풀링 레이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할게요. 왜 풀링 레이어가 나오냐면 아까 대표적으로 CNN을 기반으로 한 분류 문제를 풀 때 제한되어 있는 이런 모델에 풀링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레이어입니다. 컨볼루션 레이어와 함께 쓰이는 풀링 레이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볼루션 레이어란 뭐였죠? 입력 영상에 이와 같은 필터를 컨볼루션 필터를 정의하고 이렇게 연산하는 레이어가 컨볼루션 레이어입니다. 근데 필터 요 32x32x3에
필터가 5x5x3 필터 한 개가 있으면 이와 같이 크기가 줄어든 이가 이제 피처죠. 피처 맵 혹은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아까 앞서서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액티베이션 맵. 같은 말입니다. 액티베이션 맵 혹은 피처 맵.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보통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저 커널의 개수를 한 개만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 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개수만큼 실제로 이 액티베이션 맵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액티베이션 맵이 6이다 라고 되어 있다면, 맨 끝에가 6이면요 실제로 이 5x5x3 녀석이 6개가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실제로 컨볼루션 레이어를 잘 살펴보시면요, 그 필터의 개수에 맞게 이렇게 뎁스가 늘어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즉 뎁스, 처음에는 30i 3이었던, 즉 뎁스가 3이었던 녀석이 갑자기 6이 됐다. 아, 그러면 필터의 개수가 이렇게 6개가 있었구나, 여기는 10개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몇 개의 베리어블이 있었습니까? 라고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실제 필터 크기 곱하기 개수. 또 여기도 5x5x 6이죠, 이번엔. 왜냐면 여기가 6이니까 5x 6짜리 웨이트를 돌리는데 그게 몇 개다? 10개다. 자, 항상 가중치 W 컨볼루션은 이렇게 부분 면적인데요. 내가 거기 위에다가 입힐 뎁스는 항상 여기 액티베이션 맵, 피처 맵의 개수와 같다.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5x5, 여기 뒤에는 10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만 5x5 3이었던 거예요. 왜? 입력 채널이 3이니까요. 이거는 따라가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따라가는 거고, 요 6과 10은 내가 설계하고 싶은 대로, 내가 뎁스를 늘리거나 줄이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숫자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게, 피처 맵이라는 게 뭐였죠? 입력 영상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시키고 났을 때의 결과물이었죠. 그리고 또 피처 맵에 또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시켰을 때 또 나온 결과물이 액티베이션 맵, 피처 맵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게 CNN을 이용한 분류 문제 풀기의 예시 모델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중간중간 부산물,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시킨 액티베이션 맵의 부산물들을 아래와 같이 물리적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 즉 아니 이게 도대체 딥러닝이라 하는 것이 뭐 쌓기만 하면 된다는데 블락 우리가 레고 블럭 다루듯이 스택하면 된다는데,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을까? 물리적 의미라는 게 없을까? 하고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거죠. 중간중간 결과물들에 대해서 피처맵을 뿌려보니까 맨 아랫단에 해당하는 것은 이와 같은 모습의 필터를 가지고 있더래요. 즉 로우 레벨 피처를 추출할 수밖에 없는 필터의 형태가 학습되더라. 여기 미들 레벨 피처는 이와 같고 하이 레벨 피처는 이와 같더래요. 실제로 우리가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넣고 가중치를 구하고 나서 보니 여기 로우 레벨 피처, 여기 미들 레벨 피처, 여기 하이 레벨 피처인데 실제로 커널 필터의 모습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 맨 아래는 로우 레벨 피처, 엣지 성분들, 맨 위에는 상위 레벨, 하이 레벨 피처를 기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 라는 게 특징이라는 것을 2013년도에 연구자들이 발견을 해냈습니다. 지금도요, 딥러닝의 경우, 그러니까 즉 CNN의 경우는 해석 가능한 네트워크를 설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젠 더 이상 그냥 쌓아서 잘 된다라고 하는 연구 방향보다는요, 그 블락, 그 인공신경망, 내가 제안한 CNN 더하기 ReLU 더하기 드랍아웃 이런 블락이 왜 좋은지, 어떤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지금 배우는 여러분들은 그냥 많은 연구자들이 만들어준 모델을 그대로 설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교수님은 생각해요. 자, 이제 앞에서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봤고 풀링 레이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풀링 레이어는 무엇이냐? 다음 그림과 같이 피처 맵을 리사이징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32 by 30이었던 녀석을 16 by 16으로 샘플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뎁스, 모든 채널을 다 리사이즈 해서 이어 붙인 게 과정이 바로 풀링 레이어의 과정입니다. 연산하는 방법은 이와 같아요. 예를 들어서 2x2 필터 크기를 갖는 맥스 풀링은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2일 경우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라는 건데요. 2x2는 이렇게 2x2일 거고요. 스트라이드가 2니까 어떻게 된다? 점프를 두 칸에서 한 칸만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이동해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맥스 풀링은요, 여기에서 가장 큰 값을 추출하는 게 맥스 풀링이에요. 요 4개의 값에서 가장 큰 값 6이죠? 그래서 6을 이렇게 채워요. 6. 그리고 또 옆으로 스트라이드 2 이동한 다음에 요 2, 4, 7, 8 중에 가장 큰 값 8을 또 이렇게 채웁니다. 또 3, 2, 1, 2에서 가장 큰 값 3, 1, 0, 3, 4에서 가장 큰 값 4 이렇게 각각 모아서 6, 8, 3, 4 모아고 보니 어때요? 4x 4였던 값이 정보가 2x 2가 되었네요. 이렇게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녀석은 실제로 원본 사이즈를 샘플링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리사이즈 하는 효과를 가져와요. 풀링에는 여러 가지 풀링 기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법이 맥스 풀링과 에버리지 풀링이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맥스 풀링은 아까 연산 과정에서 최대값을 추출하고요. 에버리지 풀링은 요 중간중간 영역의 평균값을 가지고 채우는 것이 에버리지 풀링입니다. 풀링이라고 하는 건요,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렇죠. 4x 4였던 게 2x 2가 되었어요. 어떻죠? 25%만 정보가 남게 되었죠. 맥스 풀링과 에버리지 풀링의 물리적 의미를 살펴보면 맥스 풀링은 강한 특징을 남기는 특성을 갖고요. 에버리지 풀링은 스트럭처를 보존하긴 하지만 이미지 자체가 스무스해집니다. 즉 중간중간에 튀는 값들을 필터링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자, 풀링에 기억해야 될 점은 뎁스를 줄이지 않습니다. 리사이징, 즉 샘플링 하는 게요, 헤이트와 위드스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만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32x 32의 채널 3짜리를 풀링을 했을 경우에 16x 16의 채널 3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가로 세로가 줄어들지 채널 뎁스는 유지되는 특성을 갖는다라는 게 풀링의 특성입니다. 자, 최근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해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스트라이드와 풀링 모두 다운 샘플링 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 스트라이드가 뭐였어요? 점프 두 개 해가지고 아웃풋을 출력을 줄일 수 있었죠. 7x 7x 3짜리 영상이 있을 때 내가 스트라이드를 1로 설정하면 출력이 몇이었어요? 그리고 커널이 3x 3이었으면 5x 5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패딩을 한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스트라이드를 1로 하면 5x5, 스트라이드를 2로 하면 더 작아져서 뭐 3x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풀링을 썼어도 마찬가지예요. 7x 7x 3 풀링 쓰면 어떻게 된다? 작아지겠죠? 스트라이드와 풀링 모두 다운 샘플링 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게 좋은 방법인가요? 교수님이 미리 대답을 해주자면 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스트라이드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풀링 대신 스트라이드를 이용한 설계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자, FC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은 딱 떠올리시면 돼요. 아, 퍼셉트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풀리 커넥티드,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NN 레이어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딱 떠올리시면 되고요. 실제 이 FC 레이어는 어떻게 설계되냐면 이렇게 풀링 레이어 통과한 게 만약에 1024의 1x 1024의 피처 개수를 갖고 있었을 때 이거를 실제 클래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그러면 얘가 1x 5가 돼야 하잖아. 그럼 얘를 1024를 1x 5로 줄이기 위한 W 뭐 1024 곱하기 5 이 녀석이 바로 FC 레이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은 지금 대표적으로 영상 분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델을 설계할 수 있게 되셨어요. 왜요? 컨볼루션이 뭔지 배웠고, ReLU가 뭔지 배웠고, 풀링이 뭔지 배웠고, FC 레이어가 뭔지 배웠어요. 이젠 여러분은 이와 같이 모델을 설계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한다? nn.linear, nn.relu, nn.pulling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 모델 시퀀스에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쌓았던 것처럼 쌓아서 모델을 설계하시고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하시면 돼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교수님이랑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